의원님은 네. 길거리 가면 좀 알아봐요? 다 알아보죠. 그래요? 네. 심지어는 길거리 지나가는 개들도 저를 보고 짖더라고요. 왔다. 개들이 왜 짖어요? 왕왕 하고. 내가 너 잘한다고. 저 정도 되면 한 4선급 구란데. 아니 김경진 의원님이 내가 참 고맙고 그런 게 지난번에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국민의당으로 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갔는데 마지막 가고 시작부터 철수예요? 아니죠. 그때는 당원이었다 국회의원 되는 거는 국회의원 될 때부터 계산하는 거야. 아. 예, 이상민과 같은 철새는 아니에요. 그냥 뭐 같은 철새든 아니든 그냥 예. 철새는 철새입니다. 아니, 근데 그냥 철새라고 내가 하잖아요. 이제 뭘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핵심이 뭐냐면 떠나면서 당원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가라. 예, 가서 국회의원 돼서 돌아오라. 예, 근데 돌아오진 않고 계속 있습니다. 진지를 잘 사수해야 됩니다. 예, 뭐 잘하고 네. 계신데요. 예. 자, 김 의원님 네. 검찰 출신이죠. 네. 특검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고생 많이 했고요. 예. 수사 정말 잘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은 막판까지도 기간 연장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도 그렇고 특검 보들도 그렇고 파견 검사들도 그렇고 기본이 검사들 아닙니까? 근데 검찰 내부에서 구속 수사를 위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 결재를 올렸을 때 그걸 가지고 불허하는 상급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황교안도 검찰인데 전직이 검찰인데 예. 설마 이거 불허하겠느냐. 밖에서는 다 언론에서는 불허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검찰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논리나 관행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언론이 저렇게 불허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그런 우려를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예. 그거 아니다. 허가 될 것이다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하루 전날 불허하니까 특검이 허둥지둥 당황해서 그때부터 공소장하고 다 정리하냐고 정신 없었잖아요. 어제 그렇죠. 박영수 특검 얘기할 때도 그 뉘앙스를 완곡하게 담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연장해 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실은 보면 그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예. 댓글 사건 열심히 수사한다고 최동욱 총장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게 황교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특검에 계신 분들이 깜빡이지. 깜빡하셨던 것 예. 같고 윤석열 팀장도 사실은 본인이 그때 황교안에 의해서 날아갔던 이 피해자 당사자 본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사팀 합류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초기에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안 하겠다 이거 오히려 객관성에 이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예.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 수사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걸 또 깜빡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세상의 흐름.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들을 백으로 업고 가는 특검인데. 네. 예. 이 양반은 왜 나오자마자 기침만 해대고 있어. 자기 시켜달라고 지금 시그널 주는 거예요. 자, 안유진 씨가 문자로 와 라디오에서 정치 얘기 듣는데 알아듣기 쉽고 너무 좋네요. 김경진 의원님, 스카요정님 너무 좋아요. 다들 재밌으세요. 정치 라디오인데 웃음소리가 많이 나와서 저도 웃게 되네요. 딱딱하지 않아서 매일 들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웃는 이유는요. 저희가 컨텐츠가 딸려서 웃음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이한석 기자님. 네. 특검 다녀왔는데 특검 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게 푸는 1인 이한석. 아, 과찬이십니다. 예. 곧 결혼하죠. 예, 결혼합니다. 예, 3월 19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가잖아요. 예. 결혼 상대방이 검사시라면서요? 검사. 예. 아, 예, 뭐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싫어요. 계속 할 거예요. 자, 장소하고 시간까지 알려주면 부조금 팍팍 땡기게. 축이금. 12시에 대검찰청으로 오시면 볼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잘려. 진짜 얘기하려고 그랬어. 자, 그 특검 얘기, 특검을 계속 출입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서부터 네. 특검에서 재밌는 얘기들. 오늘 그걸 털려 나온 거죠. 예. 털러. 예, 네. 구라유 발자. 근데 저는 어제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수사가 미완의 수사도 있었죠.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이 안 됐고 또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끝났고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규명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기본적으로 명분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
일성이 뭐냐면 수사기간만 더 줄 수 있었으면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왜 연장 안 시켜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미완의 수사에 대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 측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공모 관계를 털려고 하는 건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냐, 피의 사실 공표하느냐. 피의 사실 공표라고 이렇게 항의했죠.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예. 어제 자세히 들어보시면 대통령 얘기는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사 결과 발표는 하되 대통령 얘기는 싹 빼버린 거죠.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공세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 박영수 특검이 어제 연출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눈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얘기하면서 울컥했어요. 국민들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을 세워준 국민들에 대한 의무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일타쌍피한, 일타삼피한 예. 뭐 여러모로 특검 입장에선 얻는 게 많았던 그런 수사 결과 발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눈물을 살짝 보였다고 했는데 예. 정말 아쉬움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남은 아쉬움을 친정인 검찰의 몫으로 남겨주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사 또 볼만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에 집중하고 매진했다. 구정날 당일날로 나와서 수사를 했었잖아요. 보면. 예. 거의 토요일, 일요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었으니까 얼마만큼 열정을 담아서 수사를 했는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이 우병우 수사라든지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분하기도 하고 예.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쑥 나오셨겠죠. 검찰에 계실 때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수사를 못했을 경우에 그 분함도 좀 있나요? 억울하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정말로 쑥 빠져요. 예.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진짜 정말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이건 보면. 그런 사명감도 보였나요 이번에? 당연히 보였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측 얘기 들어보면 그 보고서 보면 어떻게든지 대면 조사를 해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보면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야 마지막에 이렇게 이 그림을 채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점들이 몇 가지가 그렇죠. 있어서 예. 그래서 퍼즐을 맞추는 거죠 예. 그쪽이. 예. 장소도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청와대에서. 예. 시간도 가급적이면 맞추겠다. 다만 녹음은 좀 하자. 다만 녹음 좀 하자. 예. 혹여 불상사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이 변호인단이 보이는 행태들이 가장 희한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조사하고 나서 물론 당연히 변호인이 참석하겠지만 그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라든지 김평우 변호사 세상에 사계에 저명한 변호사들이 그렇게 황당한 운동을 헌법재판소가 길거리에서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배석해 있는 변호사들조차 과연 어떠한 운동을 나중에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특검에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딱 하나. 녹음만 하자. 처음엔 녹음 녹화까지 했다가 녹화는 빼고 그럼 녹음만 하자라고 예. 했는데 그건 못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 기자님. 네. 이분에 대해서 정말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재계 총수로는 최초로 구속이다. 이재용 부회장. 네. 1월 19일 날 영장이 기각됐고요. 그렇죠. 2월 17일 날 28일 만에 다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 그 뭐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아니냐. 이번 특검 수사에 가장 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일 겁니다. 혹 때려다 혹 붙였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 특검 수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수사가 이제 삼성 뇌물죄 수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모두 특수수사 뭐 김병진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수수사의 최종 타겟은 결국 재계 총수입니다. 삼성 총수였을 겁니다. 예. 그럼 삼성 총수 구속을 목표로 수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특수수사의 원칙인데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두 번째 영장 재청구 안 하겠느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영장을 재청구를 해서라도 재계 총수를 구속시키겠다라고 특검은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삼성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팩트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 기본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기각되고 나서 일이 좀 더 커졌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당시에는 기각이 그 당시로만 보면은 잘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삼성의 논리가 먹힌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서는 재계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라는 특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갖은 방어 논리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어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 삼성물산의 합병이 정유라 지원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 강요 때문에 최순실을 지원했다. 우린 피해자다. 이 논리가 먹힌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2차 수사가 들어가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39건이 나옵니다. 39건이 나오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0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정위에서 삼성 SDI 삼성물산 주식 팔아라 이런 오더를 줍니다. 근데 이거를 1,000만 주를 매각하라고 했는데 500만 주를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이런 의혹이 담긴 수첩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를 하면서 금융지주 회사를 만들어주는데 청와대가 좀 도와달라라는 청탁을 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검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단순히 최순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삼성물산 합병 대가 이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국외 승계 과정의 완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논리가 더욱더 탄탄해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2차 삼성 수사에서 어떤 포인트로 들어가냐면 삼성의 방어 논리를 깨겠다. 요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검이 왜 그쪽 수사를 했느냐.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한 이후에 그러면 청탁한 게 없느냐 이걸 찾게 된 거죠. 삼성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서. 두 번째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한 정황을 찾자. 그래서 안종범 수첩 39건이 결정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전을 딱 축구 경기장으로 말하면 전반전을 딱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을 아무리 하지만 수비가 탄탄했던 거예요. 근데 수비의 빈틈을 안종범 수첩 39건 안성범 선수가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된 거죠. 39건을 가지고 그냥 완전 상대방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심지어 결정적으로 이번 축구에서 말도 나옵니다. 블라디미르라는 말이 교체 선수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블라디미르가 완전 삼성판을 휘젓고 다닌 거죠. 이러니까 블라디미르 간단히 설명드리면 블라디미르 대체말 안 사줬다는 거예요. 삼성의 논리는. 하지만 특검이 삼성이 정유라에게 블라디미르를 사줬다라는 정황을 확인했죠. 1차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삼성이 깔아놓았던 모든 방어막이 촘촘히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거 결정적이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삼성이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게 뭐냐면 이번에 사실관계는 지금 이한석 기자가 다 설명을 잘했고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무척 잘한 게 아니에요? 퍼펙트. 퍼펙트. 150점. 퍼펙트 아니야? 퍼펙트. 퍼펙트. 역시 영어 선생님 출신이나 다르시군요. 퍼펙트. 근데 법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영장 청구됐을 때는 뇌물 공여로만 들어갔어요. 뇌물 공여 횡령. 근데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신의 한 수가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산 국외 도피가 들어갔어요. 이 재산 국외 도피가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알겠습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은 2부에서 계속 듣기로 하고. 자, 5465님 문자입니다. 봉도사님 대선 출마 지지합니다. 이야, 뭐 이런 얘기를 다 해. 뼈 있는 농담들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2876님 문자. 카리스마 넘치는 김경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민초들의 비타민 김경진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정봉주 의문의 일패. 자, 1511님 8시 뉴스에서 이한석 기자 봤어요. 말씀 참 잘하시네요. 촥촥 감기네. 계속 나와주세요. 김경진 의원 이한석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도 시사평론가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 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 팟팟 고릴라 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잘하는 1인 정봉주가 진행하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특검에 다녀온 사람들, 김경진 스카요정 의원님, 그다음에 구라유발자 이한석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하시죠. 예,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추가했어요. 추가했죠. 사실관계는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보면 일련의 흐름이 어쨌든 삼성과 관련해서 돈을 박근혜의 측근인 최순실이 딸인 정유라에게 몰아준다. 예. 또는 최순실에게 몰아준다. 이제 이게 큰 틀의 사실관계예요. 그리고 그 돈이 가기로 약속한 게 한 280억 되고 실제 간 건 한 7, 80억 된다. 뭐 요 정도인데 사실관계는 똑같지만 법 적용이 재산 국외 도피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와, 징하네요. 법무부 학교 다녀오셨잖아요. 예, 전 법무부 다녀왔죠. 예, 7년이 넘어가면 이게 장량 강경을 해도 3년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예.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넘어간 범죄는 아무리 판사가 깎아주고 싶어도 실형 5년짜리야 이거. 그렇죠. 집행유예는 3년까지만 되죠. 3년까지만 집행유예가 돼요. 3년에 5년. 예. 제일 센 게. 예. 예. 원래 시상초 이재용이가 또는 삼성에서 자백을 하고 이 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접근했으면 예. 틀림없이 들어가서 한 6개월쯤 살다가 아하. 오죽 대통령한테 이 레이저총 맞고 돈 주기 싫었는데 줬을까 하고 불쌍하다고 하면서 법원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이 조항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못 법원에서 못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거는 유죄 아니면 무죄니까. 그렇죠. 무죄 받아야만 나오고 예. 유죄를 받는 순간 징역 최소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죄 투쟁으로 갈 것이 아니고 양형 투쟁. 투쟁으로 가야죠. 근데 무죄 투쟁으로 가면서 가다가 all or nothing. 그렇죠. 그러니까 징역을 사냐 무죄로 네. 나오냐.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특검이 모든 촉을 다 동원해가지고 여기저기 다 찾았던 거 아니에요. 예.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딱 했어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사급 서기관 거기 수첩에서 나왔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부원장이 갑자기 처음에 원장이 1,000만 주 처분하라고 이렇게 전달을 하라 그랬는데 부원장이 갑자기 500만 주로 숫자를 그냥 확 다운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원장 얘기하고 부원장 얘기하고 왜 갑자기 나중에도 달라?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기록을 남기자. 다 세세하게. 아하. 안종범도 대통령님한테 그분은 워낙 꼼꼼하니고 교수 출신들은 꼼꼼하시잖아요. 그러죠. 보면 깨알같이 예. 적어놓고. 이렇게 또 그 삼성의 박상진 사장 핸드폰 문자 메시지 확박하게 왔다 갔다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특검에서 18테라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다 분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흐름의 객관적인 물증이 공정거래기 서기관 수첩, 예. 안종범 수첩, 문자 이런 것들이 촥촥 나오니까 뭐야? 빼박이가 된 거죠. 뭐야? 예. 자기네들은 대통령하고 오고간 독대한 거하고 자기네들의 일련의 기업 승계 그다음에 인수합병 이게 전혀 상관없는 별개의 건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가면 갈수록 이게 사실상의 관련성이 물증과 이걸로서 이 결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예. 피해갈 길이 없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특검 내부에서 삼성에 대한 분위기가 좀 어땠어요? 삼성 반드시 잡는다. 일단은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번에 삼성 그러니까 기업 뇌물죄 수사로 큰 포인트로 잡았던 기업이 크게 세 개였습니다. 예. 삼성, 롯데, SK 요 세 개의 기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일단 SK와 롯데 기업은 삼성 뇌물죄 수사가 연장되는 덕분에 일단 수사를 받지는 않았죠. 특검에서. 예. 왜냐하면 특검은 내부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이 1차로 기각됐을 때 내부적인 고민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다. 연장될지도 불투명하다. 자, 그런 상황이면 일단 삼성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으니 불구속 기소를 하고 다른 나머지 롯데와 SK 수사를 동시다발적으로 들어가서 수사를 마무리하자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결정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내린 최종 결론은 뭐냐면 아니다. 삼성은 영장 재청구하고 들어가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돈이 최순실에게 개인적으로 꽂힌 유일한 기업이 삼성이죠. 예. 액수도 별도의 금액으로 2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돈이 들어갔고 뇌물로 의뢰할 수 있으면 가장 법리적으로 확실한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을 우리가 영장을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키지 못하면 롯데나 SK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기업도 못 친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 롯데나 SK가 영장이 기각된다? 그러면 박영수 특검 수사의 절반이 삼성 뇌물죄 수사였단 말이에요. 예. 박영수
특검의 수사는 실패했다. 이런 결론을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그 시점에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았었는데 역시 한 우물만 판 게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네.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게 그 기소하면 네. 다 유죄가 된 줄 알아요. 네. 이 법무부 안 다녀갖고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싸움은 이제 진짜 지금서부터 그렇죠. 법률용어로 공소유지라고 하지만 이제 재판이 붙어서 네. 기소는 했는데 유죄가 나올 것이냐 무죄가 나올 것이냐 싸움이 들어가는데 네. 특검에 남는 검사는 한 30여 명 정도 되죠. 8명. 8명이에요? 네. 오. 그러니까 지금 특검 파견 전체 인원이 한 30명 되고 특검 파견된 검사 8명만 남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특검의 파견 검사들이 지금 20명이었죠. 예, 20명이었죠. 20명이었죠. 20명이었는데 현직 검사 8명이 남아서 공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공소유지라고 하는 것은 재판을 재판 진행하는 법정 거죠. 예. 근데 지금 기소된 사람만 30명이잖아요. 근데 그러죠. 특검법의 조항이 물론 훈시 조항이긴 하지만 1심은 3개월 이내, 2심, 3심은 각각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30명에 대해서 1심 3개월 이내에 끝내려면 거의 매일같이 지금 재판이 진행돼야 될 거예요. 예. 그러면 숫자로 치면 특검 검사 1명당 피고인 4명씩을 담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4, 8에 32니까. 매일 재판 들어가고 실은 재판 준비할 시간이 주말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특검도 육신을 가진 이게 인간들인데 육신을 가진 인간. 그래서 네. 그 특검이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 요청을 했던 부분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파견 그 검사들 말고 특검 보들 있잖아요. 예. 이 특검 보들은 사실은 변호사를 하던 분들인데 이 특검 보들 좀 월급 좀 줄 수 있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 잔류시켜서 이 사람들도 공판에 같이 투입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좀 특검의 공소유지라든지 예산 같은 걸 좀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촘촘하게 짜주라. 예. 그런 말씀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인프라 중심으로 설명을 하셨다면 김 의원님께서 예. 저는 이제 미시적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 그 이재용 부회장 삼성 뇌물죄 수사 재판에 남은 마지막 변수는 저는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구치소 안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른바 예. 이재용의 딜레마라고 부르는 건데 아하. 혐의가 대여섯 개 됩니다. 뇌물 공여. 예.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독소 조항이 뭐냐? 재산국의 높입니다. 형량이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네 번째 이번에 추가했던 거죠. 두 번째 영장 청구할 때. 그렇죠. 삼성은 다 무죄를 다퉈보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무죄를 다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패권양보에서 뇌물죄가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회사 돈을 횡령해서 재산 국외도피 한 거는 주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사안이 횡령. 예.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재산 국외도피 때문에 유죄가 불가피하다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지금 특검의 심리는 이겁니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확정이 핵심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겠다. 이게 최종 목표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혐의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과 여러 고민을 할 텐데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은 뇌물을 인정하면 나머지는 시원하게 봐줄 수도 있다. 이런 논리로 아마 이재용 부회장과 계속 협상을 하고 봐주진 않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세게 치고 들어가지 않겠다. 구형량을 낮게 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예. 전 국민 앞에서 공식적으로 공표를 했고 예. 서류로 페이퍼로 나갔잖아요 보면. 그렇죠. 네, 전 국민이 봤는데 그러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에서 가령 자백을 했다라고 해서 그러면 국외 재산 도피 이 조항을 빼줄 수 있을 것인지 못 뺀다는 거예요. 방금 이 기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떤 협상이 있다면 예. 이게 또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에 의해서 대통령을 뇌물죄의 유죄로 걸기 위해서 어거지 협상을 했다. 이런 정치적인 비판이 충분히 올 수 있기 때문에 특검은 원리 원칙대로 가는 거 외에는 다른 수는 없어요. 이거 외통수에 보면. 외통수네요 진짜. 다른 방법은 없어요. 외통수라고 본다고 하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고민이 더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형량만 따지면 구형량이 10년 이상 구형량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최소 10년이에요. 최소 10년. 그렇게 따진다고 보면 지금 이재용 삼성의 경영권에 대한 혼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두 번째 영장 재청구를 할 때 깜짝 놀랐던 게 이 재산 국외 도피죄 조항을 적용하는 걸 보고 야 저거 적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틀린 것은 아닌데 저렇게까지 세게 특검이 밀어붙이느냐. 강력한 조항이니까. 네, 정말 강력한 조항이에요. 야 저거 이재용 저거 예. 정말 잘못 걸렸다. 예. 그 안동훈 검사가 주장을 해서 적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정말 검사 잘못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니, 한마디로 한동훈 검사는 한동훈 부장검사죠. 네. 개인적으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아니, 잘 몰라요. 27기. 이 중에 에이스. 이른바 닉네임은 알파고. 아니 어떻게 아십니까? 그건 모르죠. 저도 깜짝 놀라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자, 이제 시간은 좀 없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들 공공의 적 법꾸라지는 구속됐는데 이제 우꾸라지만 남았다. 이게 검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네. 우병우 얘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검찰 박수 보내고 네. 어제도 검찰 발표하면서 네. 절반의 성공이었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했단 말이에요. 네. 물어보니까 뭐 30%였다. 네. 그런 겸손도 이제 보여주고 그랬는데 네. 우병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러니까요. 그게 예? 결국은 그 검찰 내부에서 우병우만을 전담 수사하는 특별팀을 만들겠다. 예. 물론 그 전에 이제 윤곽금 특별팀이 있긴 있었죠. 거기 19기 친구 아니에요. 동기들에다가 예. 통화내역조회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지난해 8월에 특별수사본부 맞자마자 통화내역조회 일치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고발인인 이석수 특검에 대해서는 핸드폰도 뺐고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쓰러 왔는데 피고발인인 우병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 우리 그 예. 이한석 기자의 예를 들면 예. 태클 당했고 발목이 부러졌는데 예. 발목 발목 부러진 사람한테 가서 레드카드 준 거예요. 너 발목 부러졌으니까 나가라고. 아니, 이석수가 발목 부러진 사람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점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자, 그럼 새롭게 구성되는 우병우 수사팀이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병우가 자기 사람을 핵심 요직에 많이 발탁하기도 했지만 원래 산이 높으면 골이 깊거든요. 이 깊은 골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서 우병우 수사팀으로 전폭적으로 촥촥촥촥 능력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 팀을 구성한다면 예, 실력이 있는데 우병우 수석 때문에 물먹은 사람들. 뭐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다. 아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러니까 큰 아마 틀에서 싸우세요 두 분이. 그러니까 특검 수사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의혹들을 크게 이제 세 가지 테마로 내사를 벌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일단은 개인 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오늘도 뭐 일부 조간 언론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네. 우병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 시절에 가족회사 정강에 꽂힌 뭉칫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인지 예. 아니면 세탁된 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예. 자, 이 돈의 이른바 성격이- 해외에서 들어왔던 때는 그렇습니다. 그 돈이죠. 굉장히 잘하시네요. 싱가폴로 추정이 되는 어떻게 이렇게 추정입니다 이거는. 그런 개인 비리 의혹. 예. 어떻게 보면 특별수사에서 가장 편안하게 수사할 수 있는 게 돈이 나왔을 때 이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수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깔끔합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예. 이 개인 비리 수사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북한된 부분. 예. 또 하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법무와 검찰 쪽의 인사나 그 밖에 사건들의 외압들 여러 가지 개입했던 정황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합쳐서 100여 개가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특검이 수사했던 부분은 어디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국정농단 사건에 국한된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이 기각되고 미완으로 남아버린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과연 법무와 검찰 쪽을 현재 우병우 전담 수사팀에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친정에 칼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면 받쳐서 못하죠. 쉽지 않을 겁니다. 예. 하지만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3년 국정감사 때 저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윤석열 팀장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검사들의 심정, 검사의 속성이 그럴 겁니다. 조직을 위해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조직에게 충성하는 거죠. 자, 우병우 칠 수도 있다. 이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우병우 라인으로 지목돼 왔던 사람들이 제가 볼 때 더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이 사람만 개인적으로 속가내면 되는 문제지. 예. 그렇지 않으면 검찰이 다 공멸할 수 있다. 공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법무와 검찰과 관련된 외압 의혹에 대해서 현재 이 플랫폼으로 검찰이 수사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비관적으로 보고 대신 이 정도의 플랫폼이라면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사가 굉장히 먼지털이식으로 일어날 것이다. 활발하게 앞으로 쫙쫙 나갈 수 있다.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아하.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여론에서 예. 왜 법무검찰은 수사 안 해? 수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라는 여론의 비판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후의 카단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하. 이건 제가 볼 땐 특임 검사제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휘받지 않는 예. 그런 독립적인 검사 플랫폼에서 수사를 하도록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게 마지막 제한 카드라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부터 청취자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는 나도 시사평론가 코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평론이 좋으면요 우리가 이쪽에 모셔갖고 평론가로 데뷔시켜드립니다. 전화 연결됐나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네, 김포 한강신도에 사는 박종환이라고 그럽니다. 박종환 축구 감독과 이름이 똑같으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무슨 일 하고 계세요? 네, 서울에서 개인 택시 하고 있습니다. 어허, 개인 택시 얼마나 하셨어요? 한 20년 한 것 같습니다. 개인 택시 20년? 네. 예, 생활은 좀 낮으셨겠네. 뭐 열심히 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합니다. 예, 요즘 손님들 좀 많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건설 경기라든가 서민 경기, 자영업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좀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아하. 네. 지난 겨울 그러니까 10월 이후에 택시 타면 많은 분들이 탄핵 얘기 그다음에 국정농단 얘기 좀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합니다. 예,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좀 현실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전문층에서는 옳다라고 보고 있고요. 탄핵에. 예.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동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정심. 네. 예. 어떤? 현직 대통령이 좀 불쌍하다는 표현도 하시고요. 예. 왜냐하면 어머님 아버님이 그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동정심도 있는 것 같고요. 아하. 또 옛날 또 박 대통령 아버님 향수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죄는 졌는데 좀 불쌍하다 이런 겁니까? 아니면 죄도 안 졌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글쎄요. 하여튼 동정심이 여러 가지 다 내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예. 네네. 이번에 저희가 특검 말씀 나누고 있는데 특검 어떤 걸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특검 일단은 인선 과정에서 잘 됐다고 봅니다. 예. 특검이 몇 번 이루어졌는데 여야 추천에 의해서 대통령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야 투첨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대부분 여당 특검부를 추천했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지적해드리면, 네. 두 분 다 야당 추천이었습니다. 한 분은 더불어민주당 추천이었고, 한 분은 국민의당 추천인데,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 추천목이었죠. 네, 그래서 잘 됐다는 겁니다. 예, 둘 다 야당이어서 잘 됐다. 네, 예전에는 여야 추천해서 여당을 추천해서 특검을 했는데. 예. 검찰과 비슷한 결과만을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야당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한 분을 올려놨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를 했지 않았는가. 알겠습니다. 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아쉬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아쉬운 부분은 가장 핵심이었던 우병우 수석에 대한 손을 대지 못하고. 저희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예, 우병우 구속 수사 못한 게 제일 아쉽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여기 전문가들 말씀 들어보면 곧 구속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택시 운전 열심히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영광이었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박종환 네. 축구 감독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박종환 씨를 아마추어 시서 평론가로 인정해드린과 동시에 네. 오늘 좀 수입이 들었어요.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영광입니다. 예. 제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개 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박종환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청취자 분 의견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우리 이한석 기자는 세게 치고 들어갈 것 같다. 개인 비리에 국한해서. 개인 비리 국한에서. 네네네. 예. 글쎄 저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언론이라든지 국회에서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털어버리고 넘어가면 검찰의 의도가 맞겠지만 그게 과연 벗어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이 하나 있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예. 또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 적절하게 뭔가 이 평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의 어떤 헌정농단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검찰 수뇌부가 가담했던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그 검찰 수뇌부를 그대로 둘 것이냐. 사실은 분명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속아낼 사람들은 속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과연 검찰의 의도처럼
방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그 시나리오 그 구도로 가려고 하겠지만 검찰 의도대로 과연 그 선에서 멈출 수 있을 것인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지금 이제 우리 김 의원님 말씀 들으면 2014년 12월 국정 비선 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이걸 수사를 했던 담당이 중앙지검장님 지금의 검찰총장인 김수남 검찰총장 중앙지검장이었고 특수 2부 형사 1부에서 수사하다가 덮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우병우로 수사하다 보면 김수남 검찰총장을 손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어허.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찰이 완전히 뒤집히겠는데 저렇게 되면? 저는 그래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봐요. 이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는 건 개인 비리로 갈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세간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뭐 국민적인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 수사팀장, 윤석열 팀장도 우병우 전 수석과 굉장히 막역한 관계입니다. 그래요? 특수 수사를 하면서 서로 선후배 관계거든요. 나이는 윤석열 선생이 고시가 좀 늦게 돼서 한참 많은데 우병우 수석이 4기수 위인 거죠. 그렇죠. 학번은 여섯 학번 위인데 그렇죠. 연수원 기수는 4기수 아래. 그렇죠. 그러니까 중수부부터 뭐 여러 그 특수부 플랫폼에서 굉장히 선후배 관계로 수사를 열심히 잘 해왔고 서로 굉장히 인정해주는 검사 관계란 말이에요.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수사팀장이 개인적인 마음, 개인적인 친교 관계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을 봐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검찰과 법무수사 이쪽은 윤석열 선생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못했겠습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밟혀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과 범죄가 돌아갈 친정이잖아요. 거기를 쳐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친정을 상대로 칼을 들이대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부분을 수사한다고 하면 검찰이 아닌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 특임검사. 특임검사보다 더 나아간 플랫폼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제2의 특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간다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 말 특검으로 갈 수 있는 동력이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좀 저는 비관적으로 보고요. 그렇죠. 결국은 언론, 국민, 정치권의 관심이 얼마만큼 길고 강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런데 의원님 대선 기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정권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상황은 좀 틀려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관심과 열망이 길게 가면 이 기자님 말씀하고 달리 검찰 내부에 대한 칼날이 들어갈 수도 있다. 특검 제2기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검해야죠. 거기다가 지금 저희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그 공수처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공수처 자체가 사실은 별도의 특검이거든요. 아예 상설 특검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기회에 검찰 내부에서 생기는 문제는 검찰 자정 기능이 없다는 것이 명약관화하고 항상 명약관화하면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공수처를 통과시키든지 어쨌든 검찰에 대해서 제2의 특검으로 뭔가 이렇게 칼을 들이대든지 뭔가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 하고 넘어간다. 이러면 또 한 번의 기회를 잃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에 다녀온 사나이 스카이존 김경진 의원님, 그다음에 구라유발자 이한석 기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대한민국 정치계 효도로. 이거 대한민국 정치계 효도로가 아니라 세계 효도로인데. 봉도사가 진행해 드는 정봉주의 정치쇼.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11시부터 12시 하루에 딱 1시간만 투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고 가는 특검인데 이 양반은 왜 나오자마자 기침만 해대고 있어. 자기 시켜달라고 지금 시그널 주는 거예요. 자, 안유진 씨가 문자로 라디오에서 정치 얘기 듣는데 알아듣기 쉽고 너무 좋네요. 김경진 의원님, 스카요정님 너무 좋아요. 다들 재밌으세요. 정치 라디오인데 웃음소리가 많이 나와서 저도 웃게 되네요. 딱딱하지 않아서 매일 들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많이 웃는 이유는요. 저희가 컨텐츠가 딸려서 웃음으로 대체하는 겁니다. 자, 이한석 기자님. 특검 다녀왔는데 특검 얘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재밌게 푸는 1인 이한석. 과찬이십니다. 곧 결혼하죠. 결혼합니다. 3월 19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가잖아요. 예. 결혼 상대방이 검사시라면서요? 검사. 예. 아, 예, 뭐 개인적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싫어요. 계속 할 거예요. 자, 장소하고 시간까지 알려주면 부조금 팍팍 땡기게. 축이금. 12시에 대검찰청으로 오시면 볼수 있습니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 잘려. 진짜 얘기하려고 그러고 있어. 자, 그 특검 얘기, 특검을 계속 출입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처음서부터 네. 특검에서 재밌는 얘기들. 오늘 그걸 털려 나온 거죠. 예. 털러. 예, 네. 구라유 발자. 근데 저는 어제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는 여러 가지를 함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기본적으로 수사가 미완의 수사도 있었죠.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이 안 됐고 또 기소도 안 된 상태에서 끝났고 그리고 세월호 7시간 규명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기본적으로 명분 세팅을 굉장히 잘했다. 일성이 뭐냐면 수사기간만 더 줄 수 있었으면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왜 연장 안 시켜줬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미완의 수사에 대한 명분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대통령 측에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 대면 조사도 안 했는데 갑자기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공모 관계를 털려고 하는 건 대통령 망신 주기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피의사실 공표라고 이렇게 항의했죠. 비판을 하려고 했는데 예. 어제 자세히 들어보시면 대통령 얘기에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사 결과 발표는 하되 대통령 얘기 싹 빼버린 거죠. 그래서 탄핵 심판 선고에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적인 공세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 박영수 특검이 어제 연출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 눈물을 살짝 흘렸습니다. 얘기하면서 울컥했어요. 국민들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을 세워준 국민들에 대한 의무다. 이런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일타쌍피한, 일타삼피한 예. 뭐 여러모로 특검 입장에선 얻는 게 많았던 그런 수사 결과 발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눈물을 살짝 보였다고 했는데 예. 정말 아쉬움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남은 아쉬움을 친정인 검찰의 몫으로 남겨주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수사 또 볼만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수사에 집중하고 매진했다. 구정날 당일날로 나와서 수사를 했었잖아요. 보면. 예. 거의 토요일, 일요일. 의원님은 네. 길거리 가면 좀 알아봐요? 다 알아보죠. 그래요? 네. 심지어는 길거리 지나가는 개들도 저를 보고 짖더라고요. 왔다. 걔들이 왜 짖어요? 왕왕 하고. 내가 너 잘한다고. 저 정도 되면 한 4선급 구란데. 아니 김경진 의원님이 내가 참 고맙고 그런 게 지난번에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왔다 갔다 했잖아요.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국민의당으로 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갔는데 마지막 가고 시작부터 철수예요? 아니죠. 그때는 당원이었다 국회의원 되는 거는 국회의원 될 때부터 계산하는 거야. 예, 이상민과 같은 철새는 아니에요. 그냥 뭐 같은 철새는 아니다. 그냥 예. 철새는 철새입니다. 아니, 근데 그냥 철새라고 내가 하잖아요. 이제 뭘 그렇게 어렵게 돌려서. 핵심이 뭐냐면 떠나면서 당원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되거든. 그렇죠. 예, 근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가라. 예, 가서 국회의원 돼서 돌아오라. 예, 근데 돌아오진 않고 계속 있습니다. 진지를 잘 사수해야 됩니다. 예, 뭐 잘하고 네. 계신데요. 예. 자, 김 의원님. 네. 검찰 출신이죠. 네. 특검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고생 많이 했고요. 예. 수사 정말 잘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본인들은 막판까지도 기간 연장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도 그렇고 특검 보들도 그렇고 파견 검사들도 그렇고 기본이 검사들 아닙니까? 근데 검찰 내부에서 구속 수사를 위한 기간 연장에 대해서 결재를 올렸을 때 그걸 가지고 불허하는 상급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황교안도 검찰인데 전직이 검찰인데 예. 설마 이거 불허하겠느냐. 밖에서는 다 언론에서는 불허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예. 검찰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의 논리나 관행으로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 저렇게 불허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정치권에도 그런 우려를 계속해서 필요하지만 예. 그거 아니다. 허가 될 것이다라고 끝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하루 전날 불허하니까
특검이 허둥지둥 당황해서 그때부터 공소장하고 다 정리하냐고 정신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제 박영수 특검 얘기할 때도 그 뉘앙스를 완곡하게 담아서 얘기를 했잖아요. 연장해 줄 것이다. 황교안 대행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실은 보면 그 법무부 장관 하실 때 예. 댓글 사건 열심히 수사한다고 최동욱 총장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린 게 황교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특검에 계신 분들이 깜빡 잊은 깜빡하셨던 것 거지. 같고 예. 윤석열 팀장도 사실은 본인이 그때 황교안에 의해서 날아갔던 이 피해자 당사자 본인 아닙니까? 예. 그래서 수사팀 합류하느냐 하지 않느냐 또 초기에 굉장히 이제 본인 스스로도 안 하겠다 이거 오히려 객관성에 이제 문제가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셨는데 예. 수사를 열심히 하다가 이 수사에 매몰되다 보니까 그걸 또 깜빡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네. 세상의 흐름. 그렇죠. 그리고 이 국민들을 빼고 왜냐하면 당시에는 기각이 그 당시로만 보면은 잘 된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삼성의 논리가 먹힌 거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삼성에서는 재계 총수 이재용 부회장을 보호하라는 특명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갖은 방어 논리를 개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방어 논리가 뭐냐면 첫 번째 삼성물산의 합병이 예. 정유라 지원 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거 관계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달라고 해서 우리 강요 때문에 최순실을 지원했다. 우린 피해자다. 이 논리가 먹힌 거예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2차 수사가 들어가면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39건이 나옵니다. 39건이 나오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2005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공정위에서 삼성 SDI 삼성물산 주식 팔아라 이런 오더를 줍니다. 근데 이거를 1,000만 주를 매각하라고 했는데 500만 주를 줄입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을 해서 주식 매각 규모를 줄여주는 이런 의혹이 담긴 수첩의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를 하면서 금융지주 회사를 만들어주는데 청와대가 좀 도와달라라는 청탁을 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검이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단순히 최순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삼성물산 합병 대가 이게 아니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아하, 후계 승계 과정의 완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의 논리가 더욱더 탄탄해지게 된 거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2차 삼성 수사에서 어떤 포인트로 들어가냐면 삼성의 방어 논리를 깨겠다. 요 포인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특검이 왜 그쪽 수사를 했느냐.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한 이후에 그러면 청탁한 게 없느냐 이걸 찾게 된 거죠. 삼성의 방어 논리를 깨기 위해서. 예. 두 번째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삼성이 청와대에 청탁한 정황을 찾자. 어허. 그래서 안종범 수첩 39건이 결정적이었다. 다시 말해서 전반전을 딱 축구 경기장으로 말하면 전반전을 딱 끝냈단 말이에요. 근데 공격을 아무리 하지만 수비가 탄탄했던 거예요. 근데 수비의 빈틈을 안종범 수첩 39건 안성범 선수가 크리스티아노 호나우두가 된 거죠. 39건을 가지고 그냥 완전 상대방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거기다가 심지어 결정적으로 이번 축구에서는 말도 나옵니다. 예. 블라디미르라는 말이 교체 선수로 나오는 거예요. 말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블라디미르가 완전 삼성판을 휘젓고 다닌 거죠. 이러니까 블라디미르 간단히 설명드리면 블라디미르 대체말 안 사줬다는 거예요. 삼성의 논리는. 하지만 특검이 삼성이 정유라에게 블라디미르를 사줬다라는 정황을 확인했죠. 예. 1차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삼성이 깔아놓았던 모든 방어막이 촘촘히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아하. 이거 결정적이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삼성이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게 뭐냐면 예. 이번에 사실관계는 지금 이한석 기자가 다 설명을 잘했고 예.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무척 잘한 게 아니에요? 퍼펙트. 퍼펙트. 150점. 퍼펙트 아니면 퍼펙트. 퍼펙트. 역시 영어 선생님 출신이나 다르시군요. 퍼펙트. 예. 근데 법률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예. 첫 번째 영장 청구됐을 때는 뇌물 공여로만 들어갔어요. 뇌물 예. 공여 횡령. 근데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 신의 한 수가 들어갔는데 예. 그게 뭐냐?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산 국외 도피가 들어갔어요. 예. 이 재산 국외 도피가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알겠습니다.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이상의 징역은 2부에서 계속 듣기로 하고. 자,
5465님 문자입니다. 봉도사님 대선 출마 지지합니다. 이야, 뭐 이런 얘기를 다 해. 뼈 있는 농담들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 2876님 문자. 카리스마 넘치는 김경진 의원님 존경합니다. 민초들의 비타민 김경진 의원님을 대통령으로 정봉주 의문의 1패. 자, 1511님 8시 뉴스에서 이한석 기자 봤어요. 말씀 참 잘하시네요. 촥촥 감기네. 계속 나와주세요. 김경진 의원 이한석 기자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 2부에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도 시사평론가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3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린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고품격 직업 파헤치기 방송 잡담,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사주 명리학으로 풀어보는 핫이슈 톡톡사주,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70억 분의 1의 사나이, 전 세계에서 정치를 제일 잘하는 1인 정봉주가 진행하는 정봉주의 정치쇼 2부 들어가겠습니다. 특검에 다녀온 사람들, 김경진 스카요정 의원님, 그다음에 구라유발자 이한석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하시죠. 예, 그러니까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예.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산 국외 도피 혐의를 추가했어요. 추가했죠. 사실관계는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보면 일련의 흐름이 어쨌든 삼성과 관련해서 돈을 박근혜의 측근인 최순실이 딸인 정유라에게 몰아준다. 또는 최순실에게 몰아준다. 이제 이게 큰 틀의 사실관계예요. 그리고 그 돈이 가기로 약속한 게 한 280억 되고 실제 간 건 한 7, 80억 된다. 뭐 요 정도인데 사실관계는 똑같지만 법 적용이 재산 국외 도피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50억이 넘어가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인데 와, 징하네요. 법무부 학교 다녀오셨잖아요. 예, 전 법무부 다녀왔죠. 예, 7년이 넘어가면 이게 장량 강경을 해도 3년 6개월이 넘어가잖아요. 예.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10년 넘어간 범죄는 아무리 판사가 깎아주고 싶어도 실형 5년짜리야 이거. 하루도 쉬지 않고 이렇게 달려왔었으니까 얼마만큼 열정을 담아서 수사를 했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이 우병우 수사라든지 몇 가지 부족한 부분들 못하게 되니까 그만큼 분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쑥 나오셨겠죠. 검찰에 계실 때는 이렇게 꼭 해야 되는 수사를 못했을 경우에 그 분함도 좀 있나요?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정말로 쑥 빠져요. 그리고 내가 이걸 해야 진짜 정말 대한민국 사회의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이런 사건이잖아요. 이거 보면. 그런 사명감도 보였나요 이번에? 당연히 보였죠.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특검 측 얘기 들어보면 그 보고서 보면 어떻게든지 대면 조사를 해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야 마지막에 이렇게 이 그림을 채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래서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쪽이. 장소도 원하는 대로 다 하겠다. 청와대에서. 시간도 가급적이면 맞추겠다. 다만 녹음은 좀 하자. 다만 녹음 좀 하자. 혹여 불상사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청와대 또 이 변호인단이 보이는 행태들이 가장 희한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 조사하고 나서 물론 당연히 변호인이 참석하겠지만 그 변호인 서석구 변호사라든지 김평우 변호사 세상에 사계에 저명한 변호사들이 그렇게 황당한 언동을 헌법재판소가 길거리에서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석해 있는 변호사들조차 과연 어떠한 언동을 나중에 할지 모른다라는 이런 불안감이 특검에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딱 하나. 녹음만 하자. 처음엔 녹음 녹화까지 했다가 녹화는 빼고 그럼 녹음만 하자라고 했는데 그거 못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 내용에 들어가서 이 기자님. 이분에 대해서 정말 좀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재계 총수로는 최초로 구속이다. 이재용 부회장. 1월 19일 날 영장이 기각됐고요. 그렇죠. 2월 17일 날 28일 만에 다시 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 그 뭐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인 격이 아니냐. 이번 특검 수사의 가장
가장 큰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어떻게 보면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일 겁니다. 혹 때려다 혹 붙였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 특검 수사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수사가 이제 삼성 뇌물죄 수사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모두 특수수사 뭐 김병진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수수사의 최종 타겟은 결국 재계 총수입니다. 삼성 총수였을 겁니다. 예. 그럼 삼성 총수 구속을 목표로 수사를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특수수사의 원칙인데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두 번째 영장 재청구 안 하겠느냐.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죠. 영장을 재청구를 해서라도 재계 총수를 구속시키겠다라고 특검은 애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삼성이.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팩트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 기본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기각되고 나서 일이 좀 더 커졌습니다. 어떤 일이냐.